예, 오늘 신종감염병 감염관리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2개고, 원래 이제 진료부 의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요. 그 밖에 다른 직종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으셔도 됩니다. 앞부분에 코로나19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발표를 드리고 있고, 뒷부분에 치료에 대한 내용은 장영락 과장님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앞에 그 서론들은 몇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 코로나19 병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건 우리 병원의 138명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러스 배출량을 모델링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올해 5월 달에 발표됐고, 증상 발생하고 4일째까지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피크 양상을 보이고, 그 이후에 한 열흘째 정도에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증상 발생 열흘 이후에 이제 격리 해제하고 있는 열흘 플러스 하루 정도 더 보는데, 그 기준하고도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쪽 초반에는 바이럴 로드가 높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열흘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그 PCR의 양성값은 대부분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65세 미만의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케이스였고, 중증 케이스, 그러니까 고유량 산소 치료 이상 들어가는 중증 케이스들은 여기 곡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예외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학자가 모델링을 했을 때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세 가지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좀 다르다는 거,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거. 빨간색이, 핑크색이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인데 이틀째 정도 여기선 가장 피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2003년도에 중국에서 있다가 사라졌던 그 병은 일주일째.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나라 유행했던 메르스는 2주가 들어서서 바이러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료인 감염이 많았습니다. CPR 하다가 뭐 중환자실에서 케어하다가 감염된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바이럴 로드가 2주째 들어가면 떨어지는 이 코로나19는 의료진 감염은 사실 병원에서 감염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케어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 키 포인트가 있는데, 환자가 우리한테 며칠째 왔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일을 항상 꼭 파악을 해야 되고, 역학조사서에 증상 발생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증상으로 왔다가 우리 병원에 와서 본인이 열도 나고 했으면 증상을 발생일을 그때로 잡아야 됩니다.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증상 발생일이 한 5일째 정도 될 때 이 파란색, 진한색이 호흡곤란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활치료센터에서 숨 차다가 온 사람들이 이때쯤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며칠 안에 ARDS sepsis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얼럿하게 봐야 되는 거죠. 한 2, 3일이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제 장영락 과장님이 소개를 하겠지만, 증상 발생일 7일이 넘어가면 쓸 수 있는 치료제 옵션이 하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한 2, 3일 타이밍을 의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계하는 의료진들이 얼럿하게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못 살릴 사람은 한 3주째는 다 돌아가시고, 이 기간 동안 우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우리 병원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자가 비생존자가 이렇게 D다이머라든지 그다음에 페리틴 수치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갔다는 거. 빨간 게 이제 사망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이런 검사치 D다이머, 페리틴, 림포사이트 카운트는 우리가 CBC 위드 디퍼런셜 카운트를 검사를 나가면 림포사이트 카운트가 우리 자동으로 계산되게 이제 우리 병원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코비드 19이 다 폐렴만 일으키고 아니면 뭐 경증으로 감기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킨다는 건데,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뉴럴로직하게는 그 헤드에크 디지니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고, 스롬보 엠볼리즘, 특히 DVT 생길 수 있고, DVT에 한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이 생길 수 있어서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프로필락틱하게 예방적 용량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카디악이나 리날, 헤파틱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GI의 다이아리아, 노지아, 보미팅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상당히 많이 한 뭐 30% 정도 이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건 아닌데 피부 페테키아도 있을 수 있고 리베이도 레티큘라리스, 래시,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다 코로나19 증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중에 환자들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제 코비드 19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흘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바이러스 배출량하고 이제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뒤쪽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코비드 19은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초기의 바이러스 배출은 우리가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감소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진행하면 크리티컬로 가서 이때는 뭐 벤틸레이터, 에크모 아무리 달아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 관건은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이 많을 때 이때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치료를 좀 먼저 하자. 만약에 그 인플루엔자의 타미플루 같이 먹는 약으로 편하고 안전한 약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모든 환자를 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만큼 안전하거나 비용이 싸고 간편한 약이 없기 때문에 일부 환자,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으로 심해질 환자를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리스크 팩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마일드 시점, 이 시점이라도 약을 쓰는 겁니다. 나빠져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쓰는 약은 항체 치료제라는 약을 아주 초기에 쓸 수 있고요. 항바이러스제가 쓸만한 약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아직은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렘데시비르란 약은 이때 쓰지 않고 모더레이트 케이스, 그러니까 폐렴이 있고 산소 공급이 들어가야 될 때 이때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험으로 갈 사람은 사실 쓸 약이 항체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마일드 때. 그래서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 알려드릴 때 설명드릴 거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약하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고 기다려본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시비어는 기준을 94%로 잡고 있고 그때부터는 항염증 치료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염증 치료는 덱사메타손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토실리주맙이라는 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보험급여 승인이 안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밖에는 다 서포티브 케어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 제로일 때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마일드로 가다 좋아질지 시비어일지 크리티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국가지정병상에 7병상 중에 지난주까지 5명이 40대였습니다. 하이플로우 옥시젠 세라피를 하고 40대라고 해서 무조건 마일드 케이스로 좋아진다. 장담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치료는 결국 앞부분에 나빠지지 않게 미리 치료하는 것과 크리티컬 케어로 나뉘는데 우리 병원은 크리티컬 케어를 못합니다. 시비어일 때 적절한 시점에 크리티컬 케어할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진행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요거는 진단용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마일드 80%는 우리가 보통 보질 않고 이렇게 크리티컬로 갈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 마일드 이상의 사람만 저희 병원 우리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는 기준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외워야 됩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마일드는 그냥 감기같이 증상만 있는 사람, 열이든 기침이든 호흡곤란이든 이런 것들. 모더레이트는 엑스레이에 폐렴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폐렴이 있으면서 엑스레이, 이미징은 꼭 엑스레이만 말하는 건 아니고 CT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산소는 94% 이상이 나온 사람, 94까지는 모더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어는 94 미만인 사람이고요. 폐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폐치문이 94 이상이더라도 50% 이상인 사람은 시비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산소 포화도고 그래서 이 코비드 19 병동은 실내 공기, O2 보정 안 한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이탈 사인 할 때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옥시젠 세츄레이션이란 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손가락에 바로 꽂고 펄스가 디텍트가 잘 안 됐는데 읽는다든지 또 요새 그 병동에서 쓰는 기계 중에 세츄레이션과 펄스 레이트가 헷갈리게 나와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거꾸로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환자 평가가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 크리티컬은 이제 샥이라든지 멀티오간 페일리어가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WHO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90%를 잡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94를 잡고요. 기관마다 중증도를 90으로 잡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청도 중증을 또 9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환자 현황판 엑셀 파일에 있는 모니터링 오디널 스케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증상 처음 발생했을 때, 열만 날 때 누가 나빠질지를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고요. 5에서 17세를 레퍼런스 그룹, 여기를 비율 1로 봤을 때 나이가 좀 많아지면 일단 입원할 확률이 7배, 40대는 15배, 60대는 35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할 확률은 30대가 45배, 60대는 1100배, 이런 비율은 여러분들 처음 봤을 겁니다. 여기 미국에서 하스피탈리제이션이라고는 우리나라로 치면 너무 못 먹어서 수액을 맞아야 되든 아니면 산소 치료가 필요하든 이걸 하스피탈리제이션이라고 하지, 우리나라처럼 격리 목적으로 입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최근 업데이트된 그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 리스크 팩터가 이렇습니다. 캔서, CVD, CKD, COPD, 당뇨는 1형, 2형 다, 그다음 심장 질환. 사실 우리나라 항체 치료제 인디케이션에 되어 있는 고혈압은 믹스드 에비던스로 빠져 있긴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심장 질환, 그 다음에 흡연과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임산부인데요. 우리나라 또 항체 치료제 기준에는 비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격에 있는 사람들이 다 BMI 29, 30짜리 40대 남녀들이 지금 누워 있는 거고요. 이분들도 사실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빨리 맞았어야 될 슬픈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한테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할 때 약을 빨리 주는 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트렌드입니다. 마일드 케이스는 말 그대로 우리 병원에 사실 마일드 케이스 오는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보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해줄 게 별로 없고, 증상 조절하는데 해열제, 그다음에 수액 공급, 그다음에 영양 공급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피버나 통증 컨트롤은 아세타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둘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부프로펜을 너무 고용량으로 쓰지 말고 효과 있는 가장 낮은 용량 쓰라고 돼 있고, 우리 병원은 일단 루틴으로는 아세타미노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난다고 루틴으로 깔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코비드 19의 피버가 인플루엔자의 피버처럼 마이알자를 심하게 동반하는 그런 피부 패턴은 또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침인데, 기침은 일단 환자가 눕거나 뒤로 수파인으로 누울 때 기침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포지션도 좀 알려주고, 옆으로 데큐비터스로 눕게 하거나, 그 다음에 코프 서프레센트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합니다 할 때 우리 병원에 쓸만한 약은 이런 약들이고요. 코프 디펄센트로 1번은 차라리 코데인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야간에는 또 처방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쓰고 나면 약간 드로우지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 좀 민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코프 시럽이나 레보투스, 애니코프 이런 것들, 코프 서프레센트를 먼저 써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이 코비드 19 폐렴의 기침에는 베타 아고니스트는 효과 없습니다. 베타 아고니스트 섞여 있는 거 절대 쓰지 마시고, 뮤콜라이틱스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시비어 케이스로 진행한, 폐렴이 많이 진행한 케이스들은 추가로 쓸 수 있겠지만, 진해거담, 진해제도 오히려 GI 트러블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뮤테란, 엘도스 이런 약들은 조기부터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 공급과 리하이드레이션 이때는 제일 중요하고요. 물을 정기적으로 먹어라라고 하고, 저는 보통 5리터 그 500cc짜리로 3개에서 4개 정도를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물을 적게 먹는 편이고, 피버 때문에 디하이드레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놀랄 만큼 많이, 한 4개 정도 2리터 먹으라고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는 것 중에 멘탈 헬스 사이코 서포트인데, 불면이 있으면 졸피뎀 주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꼭 협진을 내서 상담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대부분은 역학조사 받고 격리되는 과정의 앵자이티나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수면제만 주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더레이트 케이스부터는 체스트에 폐렴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보여줬던 타임라인에서
5일에서 일주일째가 넘어가고 그때부터 제가 한 3, 4일 사이에 ARDS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얼럿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피드 프로그레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검사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병원은 이제 어드미션 할 때부터 고위험군이나 이미 모더레이트 발을 들어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 랩들을 레귤러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추적 검사 항목의 의미로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볼 수 있는 게 CRP, 페리틴, 그다음에 AST-LT, LDH 정도가 되고 거꾸로 이제 나빠질 때 환자들이 나빠질 때 림포페니아가 좋아지지 않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잘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롬보시스 마커로 D다이머를 나가고 있고 박테리아 코인페션을 감별하기 위해서 프로칼시토닌을 어드미션 때 한번 그리고 중간에 피부가 지속되거나 또는 피부가 회복됐는데 다시 피부가 난 경우 그럴 때 프로칼시토닌으로 추가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폐렴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룸에어 옥시젠 세츄레이션을 확인을 하는데 엑스레이도 레귤러하게 젊은 사람들은 또 폐렴이 상당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고 뭐 물론 격리병성이니까 다포타블로 내시고 폐렴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몇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엑스레이로 애매할 때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우리 병원은 CT를 루틴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꼭 CT를 찍을 때 여러 가지 그 노동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주저하지 않고 찍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인핸스 CT는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핸스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스롬보시스가 많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NGOCT를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 프로토콜로 NGOCT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단 입원하는 모든 코비드-19 환자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입원이란 뜻은 우리 병원처럼 우리나라처럼 격리가 아니고 산소 공급이 필요한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시전 서플리멘테이션이 시작된 사람들은 프로필락틱 도즈의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합니다. 뭐 렘데 그다음에 레키로나 이걸 주는 여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이 우리 병원에 40ml, 60ml짜리가 있는데 크레아틴이 30, CCR이 30 이상인 경우는 40ml짜리 주면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30을 줍니다. 치료 용량은 60 BID인데 그거는 나중에 치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비어는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는 옥시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도 너무 오버롤 되지 않게 적절히 해야 되고 경험적 항생제를 쓸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항생제를 조기부터 필요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드리고 지금 병동별로 이제 확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어서 타 병동 진료 시에 방금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시비어로 가기 전 단계 치료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협진을 내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동 어디로 낼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희가 나중에 공지 따로 하도록 할 거고요. 격리 해제 기준은 질병청 시판 지침에 따릅니다. 그래서 무증상 환자는 일단 진단 날짜를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단 날짜로부터 해서 10일, 만 10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을 하면 되고요. PCR 기반으로는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거나 이렇게 검사하는 거 더 빠른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더 느린 쪽이 아니고 더 빠른 쪽으로. 지금 병상 회전율이 너무 어려워서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은데 증상이 생긴 사람들은 증상 발생 후 일단 열흘이 지나야 되고요. 열흘째 24시간은 추가로 더 관찰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증상이 생긴 사람은 11월 11일 만 24시간 지난 이후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그때도 열이 있는 사람은 그 뒤로 열이 떨어지고 나서 24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퇴원 가능합니다. 임상 경과 기반의 위중증인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됩니다. 열흘 플러스 48시간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검사 기반도 여기도 해당이 되는데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앞에 기준들하고 상관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격리 해제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런 케이스들은 아마도 대부분 시비어이기 때문에 저희
약과의 협진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맞게 해제하시면 되겠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6월까지 우리가 따로 하고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다 해제됐습니다. 타인실 써도 되고 비변이하고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관리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